안녕하십니까.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신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란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심장의 근처인 우리 몸의 체표면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유도전극을 이용해서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기록을 한 것으로써 심장이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보이고 있는지 그 정상적인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이 사이클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의 대사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활동량이 늘어날 때 심장이 정상적으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검사법이기도 합니다. 이 심전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적 신호의 파형이 어떻게 나뉘어지며 그 파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나누어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전도의 기록지입니다.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하나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 용지에다가 이와 같이 파형으로 그림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전도 기록지로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약 1mm 정도 됩니다. 가로 1, 세로 1. 이 선마다 각각의 이러한 실선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묶어서 5mm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mm마다 굵은 선이 그어져 있는 게 기록지의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가로와 세로, 즉 1mm 안에 작은 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5mm의 큰 사각형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심전도의 기록지가 지나가는 속도, 약 1초당 25mm의 속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심전도의 기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지의 5mm는 약 0.2초를 가리키고 약 1mm, 즉 한 칸이 가리키는 것은 0.04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의 기록지 안에서 기록된 파형이 갖게 되는 각각의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높이를 통해서 파형의 크기가 얼만큼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지가 갖고 있는 각각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 EKG만의 각 파형의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림에 좀 내용을 더 덧붙인 모양인데, 우리가 EKG 상에서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인 신호를 파형으로 기록을 하면 이렇게 웨이브, 즉 파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파는 먼저 앞서서 설명한 대로 심방의 탈분극입니다. 심방이 탈분극할 때 심방은 운동을 하겠죠. 그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일까요? 그렇죠. 수축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웨이브 말고 평평하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절이라고 합니다. 분절, 웨이브와 웨이브 사이에 분절이 있는데, 자, 이 피파가 있고 그 뒤에 QRS군이 있는데, 이 피파와 QRS군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PR 분절이라고 합니다. 피파를 1이라고 한다면 PR 분절을 2. PR 분절이 지난 다음에 QRS군이 나타나는데, QRS군은 우리가 QRS 컴플렉스 군이라고 해서 합쳐져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것을 3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T파가 나타나기 전에 또 이 QRS 군과 T 사이에 ST 분절이 있습니다. ST 분절을 4, 그리고 T파를 5라고 본다면 이제 숫자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이브와 웨이브 사이에 분절이 있고, 중요한 거는 웨이브와 이 분절을 더하면 바로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바로 1부터 2까지의 간격이라고 설명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QRS군, 그리고 ST분절, 그리고 T파까지를 더하면 이것은 Q부터 T까지의 간격이라고 해서 QT 간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것은 P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방의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신호가 되겠고, 심실의 탈분극은 바로 QRS군입니다. 중격을 타고 내려온 다음에 첨부를 찍고 중격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첨부를 찍고 다시 기접으로 향해 이렇게 올라가서 온 심실을 다 훑고 올라가는 그러한 신호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나고 그 짧은 속도, 빠른 속도를 통해서 QRS군이라는 이 기간 안에 모든 심실이 다 탈분극을 이루는 형태를 띱니다. 자, 그런 다음에 T파가 나타납니다. T파는 심실의 재분극이라고 설명하고, 이 심실의 재분극의 방향은 탈분극이 중격을 타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난다면 바로 재분극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재분극의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방의 수축, 심실의 수축, 그리고 심실의 이완까지를, 심실의 재분극은 심실의 이완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시간까지 안에서 우리가 전부를 다, 심장의 모든 운동 전부를 다 관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로 알 수 없는 건 바로 심방의 재분극입니다. 심방의 재분극은 여기 EKG 상에서 각 파형이나 어떠한 신호로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방의 재분극을 나타내는 파형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심방이 재분극을 나타내는 시기에 바로 이 QRS군의 시기랑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려져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상에서 각 파형이나 분절 혹은 간격 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 하나를 설명하자면 바로 심방의 재분극 그리고 심방의 이완이라고 설명하고, 그럼 그것은 어느 시기 안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3번 QRS군이 발생할 때 바로 심방의 재분극과 이완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P파가 있고요. P파 끝에 QRS가 시작하기 전에 PR 분절이 있습니다. 이 PR 분절은 어느 시기냐면 이미 P파를 통해서 내려온, 즉 심방의 탈분극을 통해서 내려온 신호가 심실로 넘어가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기 안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등전선, 이렇게 평평하다는 건 어떠한 신호가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가 바로 언제냐? 바로 방실결절에 머무르는 전기적 신호의 지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방이 탈분극하고 심실이 탈분극하기 직전에 잠시 전기적 신호가 머물러서 멈춰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PR 분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PR 간격, 즉 1 더하기 2라고 이야기하는 이 PR 간격은 바로 동방결절에서부터 방실결절까지의 이야기다라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방결절에서부터 방실결절까지의 이야기. 자, 또한 이제 QRS군이 있습니다. QRS군은 이제 심실의 탈분극이고요. 심실의 탈분극이 나타나고 이 ST분절이 있습니다. 이 ST분절은 뭐 하는 곳일까요? 바로 탈분극이 사라지지 않고 잠시 멈춰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실의 탈분극과 탈분극이 멈춰있는 공간과 그리고 재분극까지를 이렇게 탈분극, 재분극 일어나기 전까지 멈춰있고, 그리고 재분극
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탈분극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탈분극이 유지되는 이 기간 언제일까요? 그렇죠. 고원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원기가 형성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 여기 ST 분절이 되겠습니다. 자, ST 분절은 탈분극의 등전선이라고 합니다. 심실의 탈분극 등전선으로서 탈분극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으며 이때에 고원기를 형성하며 이때에 한 번의 수축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탈분극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즉, 재분극화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이렇게 탈분극이, 남아있는 탈분극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분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다음에 다시 완전히 사라지는 재분극의 형태, 즉, T파까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QRS 군에서부터 T파까지, 즉, QT 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QT 간격은 바로 활동 전이 안에 고원기를 포함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심장이 한 번 수축하게 되고 심장이 한 번 수축하는 이 기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여기 ST 분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파, 이 PR 분절, QRS 군, 그리고 ST 분절, 그리고 T파까지의 이 모든 시간 안에서 가장 심장의 전기적 신호가 빠르게 전도되고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QRS 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QRS 군은 약 0.12초 사이 안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이 PR 간격은 PR 간격 그리고 이 PR 간격을 포함한 PR 인터벌은 약 0.2초 안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심방의 탈분극보다 심실의 탈분극이 더 빠르게 진행됨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각 파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더 나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파는 심방의 탈분극입니다. 그래서 심방의 탈분극이 일어나는 동안 화형이 이렇게 포텐셜 값을 가리키면서 한번 웨이브를 형성하죠. 자, 이렇게 P파를 형성한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포텐셜 값이 0으로 만들어지는 이 부위가 바로 PR 분절입니다. 이 PR 분절은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기간 안에 방실결절의 탈분극이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P파와 PR 분절을 더하면 바로 이 PR 간격이 되겠습니다. 탈분극이 동반결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실결절까지 전달되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탈분극은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실결절에 머물러 있어서 이 머물러 있는 시간에 따라서 이 PR 간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실결절에 즉 PR 분절이 길어질수록 PR 간격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PR 분절에 방실결절에 전기적 신호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외부 자극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장이 전달받고 있는 바로 부교감신경의 자극입니다. 부교감신경 중에서도 심장에 자극을 전달해주는 이 미주신경, 10번째 뇌신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죠. 이 미주신경의 발달이 길어질수록 PR 간격에 전기적 신호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여기 EKG 상에서 길어지는 부위는 어디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PR 간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실 차단과 같이 방에서 실적으로 내려오는 마디 사이길에 문제가 생겼거나 제대로 신호가 내려오지 못하고 지연되게 되더라도 그때는 PR 간격이 길어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PR 간격에서 내려보내는 전기적 신호는 QRS 군으로 내려옵니다. QRS 군은 이렇게 QRS의 파형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러한 모양인데 심실의 탈분극이 이제 쭉 전달되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달은 0.06초,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 매우 빠르고요. 지속은 0.12초 안에 모두 다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프루킨의 섬유를 따라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격을 따라 그리고 첨부를 찍고 기저부를 통해서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약간씩의 탈분극의 모양이 반영이 되는 EKG상의 파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알파가 이렇게 양성으로 포텐셜 값을 갖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약간씩 이렇게 QRS군의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포텐셜 값이 달라지는 이유는 전기적 신호가 타고 내려오는 방향, 즉 힘을 갖고 있는 방향,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벡터가 약간씩의 차이를 갖고 방향을 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향이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EKG 상에서의 파형은 약간의 그 아래냐 위냐라는 그 방향의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알파가 우리가 기록한 바 안에서 크게 양성으로 탈분극의 모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QRS군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탈분극이 등전선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아무런 웨이브가 형성되지 않고 마치 아무런 전기적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QRS군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0점으로 돌아오지만 실제 이 0점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이 안에 고원기를 형성하면서 모두 다 동일하게 모든 심실의 세포들이 탈분극을 갖고 있으며 이때 물리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탈분극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세포 안에 새롭게 등장하는 칼슘이라는 이온 때문에, 즉 칼슘이라는 양이온 때문에 세포가 탈분극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한 번에 수축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심실 아래 모든 세포가 다 동일하게 탈분극을 나눠 갖는 시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T 분절의 수축 운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T파로 넘어갑니다. T파는 탈분극이 사라지는, 즉 심실이 탈분극이 사라지면서 재분극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탈분극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재분극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재분극이 되는 시점에도 남아있는 탈분극은 계속해서 방향을 타고 벡터를 가지고 내려오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남아있는 탈분극을 한 번 더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이 완성되는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재분극을 이루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탈분극과 반대의 방향이 재분극이 형성이 되지만 실제 이 재분극은 나머지 남아있는 탈분극을 한 번 더 그림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실 거는 QRS군의 알파의 방향과 T파의 방향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야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QRS군 컴플렉스, QRS 컴플렉스가 이렇게 R이 높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위를 통해 향해 있다면 T파도 당연히 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고 EKG를 기록하는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파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파형의 모양이나 방향이 달라질 때 동일하게 만약에 알파가 이렇게 아래로 뒤집혀서 그림이 그려진다면 T파도 동일하게 이렇게 뒤집혀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같은 방향의 동향을 형성해야 하는 그러한 특징이 EKG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QRS군 ST 분절 그리고 T파를 다 더하면 이것을 QT 간격이라고 합니다. 심실이 탈분극이 되는 QRS군에서부터 재분극이 되는 T파까지를 모두 다 합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QT 간격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심실이 한번 수축하는 데 걸리는 모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심실이 한번 수축 운동을 하고 다음번 수축 운동을 하기까지의 이 QT 간격이 결국 얼마큼 길이를 가지고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수축 운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 QT 간격은 심박동의 시간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QT 간격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그만큼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QT 간격이 짧아진다면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뛰는 것이라고 보게 설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심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심장의 수축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심장의 심박동수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에 따라서 PR 간격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QT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전체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EKG 상에서 관찰해 본다면 PR 간격은 짧아지고 QT 간격도 짧아져서 심장이 빠르게 뛰며, 이것은 빠르게 뛰는 신호, 그리고 심장이 강하게 뛰는 형태를 교감신경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심박수를 측정해 보면 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EKG 파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심박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눈금 하나가 가리키는 시간과 눈금 5개, 즉 굵은 선으로 나타내는 눈금 5개가 가리키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눈금 하나가 가리키는 시간이 0.04초였고 5개가 0.2초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해져서 심장이 얼마만큼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수축 운동을 하는지, 즉 심장이 얼만큼 뛰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파형인 반복되는 파형을 설정하게 되는데, 알파가 가장 큰 파형 그리고 정확한 파형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알파의 꼭지점의 포인트를 이용합니다. 즉 알파와 알파가 반복되어서 보여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알파와 알파의 간격,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 시간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2mm가 되고요. 이것은 바로 0.8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 0.8초마다 한 번씩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약 1분에는 75회 정도 박동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알파와 알파 사이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것을 60초의 분모로 나눠보면 바로 75비트 퍼 민, 즉 1분에 75회 정도의 심박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EKG 상에서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간격의 시간을 재어보면 위에 것은 이제 큰 박스가 8개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심박수가 약 1분에 35회 정도가 되고,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커다랗게 진행이 되는 이 커다란 박스가 2개가 더해져서 R과 R 사이의 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 분당 150회 정도 뛰는 그러한 그 심박수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횟수가 빨리 뛰는 것, 즉 분당 100회 이상 뛰는 것을 우리가 빈맥이라고 하고, 그 위에 것은 이제 서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느리게 뛰는 심장을 우리가 서맥이라고 본다면, 평상시에도 빠르게 뛰는 심장을 빈맥으로 나눠볼 때, 꼭 빈맥이다 서맥이다 해서 심장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갖고 있는 혈액의 양이나 심장의 기능의 정도나 혹은 그 사람의 체표 면적이나 체중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빈맥과 서맥이 그래도 정상 기능을 하면서 심장의 운동성을 나타내며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를 띠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더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심전도를 기록하는 심전도의 유도는 이마면과 수평면이 있습니다. 각각 어느 한 방향으로 기록을 했는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마면은 프론탈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벡터, 그 벡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로 알려주는 6개의 리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리드 1, 2, 3, AVR, L, F 이렇게 총 6개가 있고 이거 외에 또 수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이 아니라 심장을 수평으로 잘랐을 때 그 심장이 갖고 있는 수평에서의 벡터로 알 수 있는 총 6개의 리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그림은 이마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마면에서의 벡터는 여기 오른쪽 팔, 그리고 왼쪽 팔, 그리고 왼쪽 다리에 각각 3곳의 전극을 부착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손에서, 왼쪽 다리에서 각각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의 전류의 차이, 그리고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의 전류의 차이, 왼쪽 손과 왼쪽 다리의 전류의 차이를 각각 벡터로 형성을 한 다음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중에서 이렇게 전류값의 차이를 빼서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 그림입니다. 표준 양극 사지 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탠다드 바이폴라 림 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에인트호반의 삼각형 모양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유도된 전극, 전류의 차이를 가지고 각각 벡터가 가리키는 전류의 값을 이 기지상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 리드 1, 리드 2, 리드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유도, 제2유도, 제3유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양극 사지 유도로는 조금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3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단극 유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른쪽 팔에서만 기록을 한 것, 왼쪽 팔목에서만 기록을 한 것, 왼쪽 다리에서만 기록을 한 것인데 얘네들은 심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도 전극에 의해서 기록을 한 값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폭기를 사용하여 증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르기를 증폭 단지 사지 유도라고 하며 이것을 붙여서 짧게 부르면 AVR, AVL, AVF라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딱 2가지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2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것은 표준 양극 사지 유도 그리고 증폭 단지 사지 유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마면으로 기록을 할 때 각각 그 QRS의 벡터, 즉 심실 탈분극의 평균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는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각 방향의 벡터. 오른쪽 손은 이렇게, 왼쪽 손은 이렇게, 왼쪽 다리는 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각각의 평균 벡터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각 유도에서의 심전도의 파형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벡터를 중심으로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 방향이랑 일치를 하느냐, 각도가 얼만큼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각도, 방향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리드 1에서 기록된 심전도의 모양은 원래 갖고 있는 심장의 전체의 신호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각도가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리드 1을 예를 들면 각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심전도의 파형이 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뭐 작게 보인다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알파가 굉장히 좀 작게 나오거나. 그러나 우리가 탈분극이 갖고 있는 즉 심장의 그 평균 벡터 값은 한 59도 정도입니다. 즉 심장이 갖고 있는 그 심장이 이렇게 심실에 따라 흐르는 전기적 신호가 내려오는 평균 벡터가 약 59도 정도 형성이 되는데 리드 2의 경우는 오른쪽 손에서 왼쪽 다리로의 전류의 차이를 우리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리드 2가 갖고 있는
이 방향은 심장이 갖고 있는 평균 벡터와 굉장히 일치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드2가 가장 큰 QRS군의 파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AVR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AVR은 심장이 내려보내는 평균 벡터의 정반대 방향에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AVR에서 기록을 한 파형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탈분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음성파로 기록이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리드2의 정반대 방향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AVR은 리드2, 즉 제2유도에서 보여지는 그림의 역방향의 모양으로 여기 EKG 상에 파형이 기록되는 것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리드2가 가장 정확한 심장의 벡터를 반영한 파형이라면 AVR은 그것의 정반대의 모양의 파형을 형성하는 심전도의 기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심전도 유도법 2마면으로 6개의 신호를 기록을 한다면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리드2의 그림을 가장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마면으로, 즉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갖고 있는 벡터와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각도가 얼마큼 벌어지느냐,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심전도의 파형을 기록할 수 있고 심장이 갖고 있는 평균 벡터 값과 거의 일치한 방향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리드2가 우리가 EKG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파형 중에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쉬운 파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AVR을 꼽는데 이것은 리드2와 반대 방향에서 기록된 신호이기 때문에 리드2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모양의 정반대 모양을 반영하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심전도 기록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면 리드 1, 2, 3 그리고 AVR, AVL, AVF 이렇게 이화면으로 증폭을 하거나 평균적으로 보여지거나 해서 각각의 그림이 6개가 얻어지고 그리고 V1, 2, 3, 4, 5, 6는 심장을 중심으로 심장의 주변에서 이렇게 수평면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리드2가 가장 긴 심전도의 기록지로 같이 뽑히게 되는데 이것은 리드2가 가장 평균 벡터를 반영하는 그러한 좋은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드2가 가장 일반적인 기록지 안에서 많이 관찰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AVR은 이 리드2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심실 탈분극이 따라 내려오는 전도 방향은 X와 Y 쪽에서 2차원적은 아닙니다. 실은 X와 Y를 떠나서 좀 입체적으로 중격을 따라 첨부를 찍고 기접으로 올라가서 프루키네 소묘가 갖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전기적 신호를 퍼뜨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이고 3차원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 그 이마면에서의, 즉 평면에서의 EKG 신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중심으로 심장 위에서 수평으로 달라서 본 수평면에서의 그 벡터로 한 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흉부유도법이라고 합니다. 흉부유도법은 유도 전극을 4번째와 5번째 갈비뼈 사이에서부터 심장을 따라 쭉 둘러서 6개의 유도 전극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갖고 있는 유도 전극이 보여지는 심전도의 파형을 한 번 더 기록으로 그림을 그려본 것이고 이것은 심실의 탈분극의 방향을 조금 더 자세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5번째 사이에서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붙였을 때 이것을 V1이라고 하는데 V1은 우심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VR의 신호와 거의 유사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 리드2, V2, V3, 4, 5, 6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V4, 5 부분이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가 내려오는 평균 벡터의 방향과 거의 일치한
그러한 방향을 갖고 있는 기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4, 5가 거의 리드 2에 가까운, 즉 여기 V4 정도가 가장 리드 2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유도법 중에 이 평면 유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평면에서 한 번 더 관찰해 본 그림이 있고, 보통은 이제 V4를 가장 큰 그림으로 리드 2와 비슷하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흉부 유도에서 유도 전극을 이렇게 부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갖고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도 전극을 장착을 할 때 잘 붙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이제 젤을 바르고 약간의 압력을 걸어서 이제 살짝 부착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흉부 유도, 심장이 갖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더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아마 이렇게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왼쪽 가슴 옆구리까지 심장이 입체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V1, V1, 2, 3, 4, 4가 이제 가장 일치한 벡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5, 6, 그래서 각각 보여지는 이 유도 전극의 신호를 가지고 나머지 6개의 심전도의 기록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